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소속한 산업, 산업이 속한 외부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로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기술마다 모사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습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류 봉제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정도면 된다라는 생산 담당자들의 그 경험적 의견이 있고요. 이미 우리가 맨 처음 산업화를 할 때 일본의 그 산업들을 모사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추월을 한 다음에 수출을 우리가 잘 하다가 이제는 중국에 이미 추월 당해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중국도 지금 동남아로 좀 넘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그 모사가 쉬운 산업이 있고 그거보단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시간이 더 필요한 산업이 조립가공업에 해당됩니다. 합성수지로 그 완제품을 압출, 사출, 성형을 통해서 만드는 산업이라든가 완구를 만드는 산업의 경우는 노동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압출, 사출, 성형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인 면도 일부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미 우리가 완구 우리나라에 생산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저기 추월 당했고 시장에서 만드는 핫플라스틱 제품들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추월 다 당했죠. 그거 말고 이제 그거 다음 단계로는 이제 기초 소재라고 해가지고 뭐 철강이라든가 뭐 LCD 텔레비전이라든가 석유화학 등 장치 산업, 석유화학에 의해서 합성 수지를 만들어서 요 합성 수지를 조립 가공해서 투입을 하죠. 그래서 그런 원료에 해당되는 기초 소재 산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는 이제 그 저부가 제품의 경우는 이미 추월을 다 당했고 고부가 제품의 경우는 추격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기초 소재보다는 조금은 더 추격하는데 학습이 더 오래 필요한 제품들이 있는데 첨단 제품입니다. 한 15년에서 30년 정도라고 이제 생산 담당자들이 되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해당되는 제품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 신제품, 뭐 고급 가전.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그 단문형 냉장고를 생산을 해서 팔다가 단문형 냉장고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양문형 냉장고를 한국에서 만들고 단문형 냉장고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만들다가 점차 다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추격해 오고 있다. 하이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와인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급 가전을 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더 첨단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일본을 추격해 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렇게 추격하고 있는 우리를 또 중국이 추격해 들어오고 있는 그 제품이자 기술인데요. 신기술이나 신소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신기술, 신소재에 해당되는 것들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의 소부장 업체들은 그런 신기술, 신소재에 따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이 강한 일본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첨단 제품 정도가 아니라 기초 소재가 아니라 신기술, 신소재를 갖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토류를 기반으로 지금 중국이 많은 부분들을 좀 추격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본 따라가기도 벅차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격해 오는 것도 벅찬 상황이다라고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써와서 성공을 해왔는데 일본 기술력을 빠르게 추격하고 중국이 추격해 오는 것을 갖다가 빨리 초월을 해서 따돌리는 전략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첨단 기술, 신기술 부분은 중국 그 일본을 따라가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국은 빠르게 좀 추격해 들어오고 이런 면에서 너트크래커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과 중국 사이에 껴서 갈 길을 잃어가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기술 라이프 사이클 원인은 당연히 각 산업별로 기술 추격에 필요한 그 기술의 학습에 필요한 그 기간이 차이가 나서 이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생산 담당자들의 그냥 개략적인 의견들을 들어서 그냥 정리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담당자들이 이런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정도. 소비재보다는 조립 가공이 조금 더 모사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조립 가공보다는 기초 소재가 더 오래 걸리고 기초 소재보다는 첨단 제품이 더 오래 걸리고 신기술은 더 오래 걸리더라. 뭐라는 것들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이 기술 격차의 시간이 그 적게 걸리면서 7에서 한 10년 정도면 중국의 그 업체들이 급격하게 초월에 들어오는 상태이고 축소되는 상태인데 한국은 신기술 신소재를 일본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부 부분은 이제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 30개 현의 철강하고 제품 제철소를 만들어서 이미 그 선철과 같은 저부가 철강 제품들은 다 우리나라에 그 수입해 들어오는 상태예요. 다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강이라든가 첨단 철강 등을 써서 좀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 디자인의 경우는 일본 중국이 우리나라를 여전히 추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갭이 언제까지 벌릴 수 있느냐가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가슴에 와닿게 설명을 드린다면 중국이 만약에 정유와 화학산업을 합한 석유화학 콤비나트를 설립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보면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왜 중국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입지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죠. 공장 입지는 중국은 넓은 해안선을 따라서 저 위부터 위에 그 상해를 넘어서 저 위쪽부터 하이난까지의 해안을 따라서 공업단지를 구축할 수가 있겠죠. 이미 그 공업단지를 많이 구축을 해왔고 이게 이제 황사와 같은 것들이 함께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그 중화공업에 그 오염된 물질들이 날라오는 그런 그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즉 해안 근처에다 두게 되면 원재료의 그 수송에 필요한 운송비를 줄일 수가 있죠. 기존에는 이런 석유화학 그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갔었는데 이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중국에다 만든다라고 봤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플랜트는 우리가 기계나 공장 설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계공학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 쪽에 나라가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독일의 제품들이 많이 들여오고 있고 공장 설비도 일본과 독일에서 건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서 팔던 석유화학 제품이 합성수지가 수입 대체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은 원유, 뭐 이라크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그런 데서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겠죠. 최근에는 이제 싼 러시아산 석유를 많이 들여온다고 하죠. 그래서 원유는 이라크에서 아니면 러시아에서, 역청탄은 그 석유화학 그 공정 자체가 가열 승합 공정이기 때문에
역청탄 같은 석탄을 떼서 원유 정제를 하고 나프타 크래킹 센터를 통해서 나프타를 깨서 합성 수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호주에서 역청탄을 수입을 하게 돼요. 이미 철강 수입도 호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호주에서 철강과 역청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국에서도 여전히 역청탄과 철강을 호주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재료 공급 수요에 있어서의 같은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을 합성 수지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중국의 내수나 수출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완구, 봉제, 압출, 사출, 성형에 의한 플라스틱 제품들은 중국에 다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중국의 공장에다가 가까운 해안에서부터 차로 실어다가 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통관에 따른 시간 지연, 우리나라보다 운송비가 적게 드는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강점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우리가 기존의 강점을 갖고 있었던 기초 소재 분야에서의 그 강력한 경쟁자가 여전히 중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산된 합성 수지를 동남아 쪽에다가 육로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해상 운송을 통해서 보내기에도 가깝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원재료 수입에 있어서의 경쟁자이자 제품 판매에 있어서의 경쟁자가 되는 이중의 그 곤란함을 겪게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건은 일본의 소부장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 신기술, 신소재를 어떻게 우리가 빨리 추격해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첨단 제품 이전의 기초 소재까지의 공장에서 어떻게 고부가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의 수요를 따워 돌릴 것이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이 별로 이제 근거 있는 그 논문 같은 것들이 없고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경험적인 의견들을 들어서 요약 정리를 제가 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의 한계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 있어서의 흐름은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이 기술들을 그 외부 환경의 그 요인들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역사적인 그 세계사 연표에 나와 있는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사회문화, 경제, 정치로 분류를 해서 다 그 관련된 단위를 묶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본 거예요. 과거를 보자는 건 아니고 최근의 추세가 어떤지를 한번 보자. 세계사 연표에 나와 있는 그 추이를 한번 보자라고 봤을 때 과학기술 무기에 있어서라고 본다면 전술 무기에는 스텔스기, 그 다음에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알고 있는 모바일 AI 부분에서의 산업혁명을 보실 수가 있겠죠.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고 알파고 바둑이 2016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가 2022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챗 GPT 4.0까지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대단히 큰 그 화제가 되고 있다. 4차 산업 관련돼서. 과학 발전에 있어서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는 인종 종교 갈등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중동 지역과 기타 지역 간, 유럽, 그다음에 미국과의 인종 종교 갈등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테러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2002년에 사스, 그다음에 2009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2012년에 메르스와 같은 팬데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빈도가 많이 늘었다. 더군다나
그 세계가 비행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생활권이 연결이 되면서 이런 팬데믹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그 각광받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서 유명한 데가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 같은 것들이 플랫폼 기업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데보다 더 강력한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플랫폼 레볼루션, 플랫폼 기업 혁명은 좀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될 요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의 모습은 세계화를 추진해 왔었어요. 개성공단의 그 부분부터 출발해서 한미 FTA, 그다음에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그다음에 2013년에 중국이 1대1로를 추구하면서 세계화를 추구를 했는데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를 2016년 그 자국 우선주의의 그 패턴이 나타나면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을 했죠.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바이든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이후 지속적으로 바이든에서까지 무역 전쟁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브렉시트를 통해서 EU를 탈퇴하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도 다 자국 우선주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또다시 미중 간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바이든이 서명을 해서 지금 작동하고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EU에서는 핵심 원자재법이고 CRMA 이 법안을 준비 중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기존의 세계화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표방하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해서의 전환, 이를 통한 리쇼링의 추구가 하나의 그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환경 문제인데요. 기후협약들이 체결이 됐고 이러한 기후협약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것들이 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2035년 이후부터는 EU 쪽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미국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에 대한 그 법안을 도출을 하면서 조만간 그 내연기관은 판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안을 두고 있죠. 에너지 환경 문제로 통해서 우리가 대박이 났던 산업이 지금 전기차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산업 부분들이 뜨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게 하나의 이런 그 흐름 안에서의 키워드에 해당되더라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패권 전쟁이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이라크 전쟁, 러시아 조지아 전쟁, 러시아 크리미아 반도 합병, 그다음에 미 러시아의 대리 전쟁에 해당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거 이외에 패권 전쟁으로서의 그 러시아 미국의 의미를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그 대리전을 통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라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무역 전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잠잠해졌지만 이제 아랍의 봄을 통해서 민주화 부분이 그 아랍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시리아 내전, 그다음에 미얀마 쿠데타 같은 것들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난민들이 많이 나타났죠. 시리아 내전,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에 따른 난민, 아프가니스탄 종전에 따른 난민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전체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우리 세계의 전반적인 흐름, 그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갖고 있는 우리 그 경제상의 그 이벤트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AI 혁명,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에 따른 IRA, CRMA 법안에 따른 산업의 영향, 에너지 환경 문제에 따른 전기차, 2차 전지, 리튬 산업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빨랐던 거, 그 다음에 사회문화, 기술, 사회문화, 경제, 정치로에서의 이행되는 과정들을 좀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그 발전될 수 있는 산업과 기업 주식들을 선정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또 이렇게 그 우리가 일본을 추격해서 추월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중국이 우리를 급격하게 추격해 오고 있고 이미 추월한 부분도 많고, 또 중국도 동남아에게 지금 추월을 당하고 있고 추격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분도 좀 기술 관련돼서는 생각해야 될 요소가 많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해서 외부 환경의 요소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경제, 사회문화, 경제로서의 그 유가가 변동에 대한 영향, 사회문화로서의 그 인구 통계의 영향, 그 다음에 기술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영향들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각각의 극히 일부분만을 다뤘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개별 그 담당하신 주식들을 분석하시면서 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